새벽 2시 33분. 내 핸드폰 화면이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을 때 담비가 울기 시작했다. 아니, 울었다는 표현이 맞다. 짖는 게 아니라 울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당한 것처럼 목이 메인 듯한 소리로 말이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다. 우리 진독의 담비는 평소에 밤에 짖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짖을 이유가 없으면 절대 짖지 않는 영리한 개다. 그런 담비가 한밤중에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건, 담비야. 나는 급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담비는 거실에 없었다. 소리는 마당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마당으로 나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담비는 담장 근처에서 뒷다리로 서서 앞발을 담장에 걸친 채 뒷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자세로 계속 울고 있었다. 목을 하늘로 치켜들고 마치 달을 보며 호명하는 늑대처럼. 하지만 오늘 밤엔 달도 없었다. 담비야, 무슨 일이야? 내가 다가가자 담비는 잠깐 나를 돌아봤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담비의 눈이 평소와 달랐다. 흰자위가 너무 많이 보였고 동공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져 있었다. 마치 극도로 공포에 질린 사람의 눈 같았다. 담비는 나를 보더니 다시 뒷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더욱 처절하게 울어댔다. 나는 담비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뒷산을 올려다봤다. 우리 마을 뒤편에 자리한 야트막한 산. 낮에는 그저 평범한 동네 뒷산이지만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 산 중터 어디엔가 그 무덤들이 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누차 말씀하셨다. 그 무덤엔 절대 가지 마라. 특히 밤에는 더더욱. 왜 그러시는지 이유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 무덤들이 있는 방향을 담비는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 10월 말치고는 유난히 찬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내 등을 타고 올라와 목덜미를 감쌌다. 나는 반사적으로 목을 움츠렸다. 이상해. 바람의 방향이 이상했다. 보통 이 시간대엔 산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산 쪽에서 우리 집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마치 산 위 어디선가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담비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담장을 뛰어넘었다. 담비야. 담비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산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해서 외쳤다. 담비야, 어디 가는 거야? 하지만 담비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급히 집으로 뛰어가 손전등과 운동화를 챙겼다. 그리고 담비를 쫓아 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낮에도 몇 번 안 와본 길인데 밤에는 더욱 어려웠다. 손전등이 비추는 작은 원 안에서만 길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바깥은 모두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담비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낙엽이 깔린 길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가끔씩 들리는 울음소리가 방향을 알려주었다. 한참을 올라가니 숨이 차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미 꽤 높이 올라온 것 같았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우리 마을의 불빛들이 작은 점들처럼 보였다. 그때 담비의 울음소리가 멈췄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더 무서웠다. 나는 다시 서둘러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담비야, 담비. 내 목소리가 산에 메아리쳐 돌아왔다. 하지만 담비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더 올라갔을까? 갑자기 앞이 탁 트였다. 작은 평지가 나타났고 그곳에 오래된 무덤들이 몇 개 있었다. 바로 할아버지가 그토록 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무덤들이었다. 무덤들은 생각보다 초라했다. 비석도 없고 봉분도 세월에 많이 깎여서 작은 언덕처럼 보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압도되는 느낌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거부해온 장소 같았다. 그리고 그 무덤들 사이에 담비가 있었다. 담비는 가장 큰 무덤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마치 묵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담비야.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담비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담비의 표정이 이상했다. 슬픔도 아니고 공포도 아닌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다.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담비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담비가 바라보고 있던 무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다른 무덤들보다 확실히 컸다. 하지만 정말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누가 묻혀 있는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무덤 주변의 풀이 다른 곳보다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때였다. 무덤 뒤쪽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담비가 즉시 일어서며 털을 곤두세웠다. 작고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적대적인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경계하면서도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키 높은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풀이 흔들리는 패턴이 이상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한 부분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봤다. 흰색. 풀숲 사이로 무언가 흰색인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처음엔 흰 천 조각인가 했지만 움직이는 방식이 달랐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유연하게 구불구불 움직였다. 뱀. 하지만 그렇게 크고 하얀 뱀이 이 산에 있을 리 없었다. 게다가 10월 말인데 뱀이 활동할 시기도 아니었다. 내가 더 자세히 보려고 손전등을 조정하는 사이 그것은 사라졌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다. 담비는 여전히 그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바짝 긴장되어 있었다. 담비야, 뭐가 있는 거야? 담비는 내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냥 계속 풀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서 무언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한밤중에 산꼭대기 무덤가에서 정체불명의 흰 뭔가를 목격한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게다가 담비의 행동도 너무 이상했다. 담비야, 이제 내려가자. 나는 담비의 목줄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풀숲에서 다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크고 선명했다. 뭔가 풀숲을 헤치고 나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손전등을 그쪽에 고정했다. 담비도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동시에 무서운 존재를 본 적이 없었다. 길이가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백사였다. 온몸이 달빛처럼 새하얀 비늘로 덮여 있었고 머리는 성인 남자 주먹만 했다. 하지만 그 크기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뱀의 눈이었다. 사람 눈 같았다. 정확히는 사람의 감정이 담긴 눈이었다. 동물의 야생적인 눈이 아니라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지적인 눈. 그리고 그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백사는 풀숲에서 완전히 나와 무덤 앞에 또아리를 틀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적개심도 없었고 공격성도 없었다. 그냥 나를 보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왔다가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도망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 담비는 더욱 이상했다. 보통 개라면 이런 큰 뱀을 보면 짖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담비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백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다. 백사와 나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1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백사의 눈을 보고 있으니까 뭔가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말이나 소리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나 이미지가 직접 전달되는 느낌이었다. 슬픔, 분노,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간절함. 백사가 나에게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백사가 움직였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백사는 나를 향해 오지 않았다. 대신 그 큰 무덤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다. 천천히,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무덤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백사는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다. 뱀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는 다시 풀숲 속으로 사라졌다.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져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정말로 본 게 맞나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풀이 눌린 자국과 담비의 반응을 보니 꿈은 아닌 것 같았다. 담비는 백사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마치 백사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담비야, 이제 정말 내려가자. 이번엔 담비가 순순히 따라왔다. 하지만 몇 걸음 걸어가다가 계속 뒤돌아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무서웠다. 계속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혹시 그 백사가 우리를 따라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나는 몇 번이나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됐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4시가 넘었다. 나는 지쳐서 소파에 털썩 앉았다. 담비는 마당으로 나가서 다시 뒷산 쪽을 바라보며 앉았다. 더 이상 울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오늘 밤 일을 정리해 보려고 했다. 담비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했다. 뒷산의 무덤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곳에서 거대한 백사를 만났다. 백사는 적대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뭔가를 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뭘 원하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우리 집 담비가 그 백사를 알고 있는 것 같았을까? 나는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소파에서 잠들었다. 그런데 꿈이 이상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무덤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 모습이었다. 무덤 주변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비석도 서 있었다. 그리고 무덤 앞에는 꽃들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 여자였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무덤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다. 억울해. 너무 억울해.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하지만 얼굴은 볼 수 없었다. 꿈속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중요한 부분은 흐릿했다. 그때 여자가 갑자기 나를 돌아봤다. 그리고 말했다. 진실을 찾아줘. 부탁이야. 진실을 찾아줘.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것 치고는 몸이 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피곤한 기분이었다. 단비는 여전히 마당에 있었다. 똑같은 자세로 뒷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밥그릇에 있던 사료도 그대로였다. 단비야, 밥 안 먹었네. 단비는 내 말에 잠깐 돌아보더니 다시 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평소 같으면 밥 시간이라는 말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젯밤 일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다. 산에서 백사 목격, 흰 뱀매미, 개가 무덤에서 우는 이유 같은 키워드로 말이다. 검색 결과는 다양했다. 백사를 보는 건 길조라는 말도 있고 불길한 징조라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 내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어느 민속학자가 쓴 논문의 일부였다. 한국 전통에서 백사는 종종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혼의 현신으로 여겨진다. 특히 무덤가에서 목격되는 백사는 그 무덤 주인의 한이 풀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전해진다. 이런 경우 백사는 산자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꿈속에서 그 여자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 무덤에 누가 묻혀 있는 걸까? 왜 할아버지는 그토록 가지 말라고 했을까? 할아버지 방을 뒤져보자. 할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신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 방 문을 열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탓에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왠지 안심이 되기도 했다. 책장, 서랍, 옷장을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정리정돈을 좋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들은 따로 보관해 두셨을 것이다. 서랍 맨 아래칸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오래돼서 자물쇠가 헐거웠고 조금만 힘을 주니까 열렸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일기장. 일기장은 생각보다 두꺼웠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쓰신 것 같았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평범한 내용들이었다. 농사일, 날씨, 마을 소식 같은 것들. 하지만 1970년대 어느 시점부터 내용이 이상해졌다. 오늘도 그 꿈을 꿨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꿈.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를 꺼냈다. 모르겠다고 했지만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본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죄책감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죄책감? 나는 더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기의 내용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오늘 그 무덤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누군가가 백사를 봤다는 얘기다. 설마 정말 그 사람이 백사?
내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시작된 것 같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늙었다.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밖에. 일기는 여기서 끝났다. 마지막 날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조금씩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마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뭔가 숨긴 게 있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무덤에 묻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억울한 영혼이 백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으신 것 같았다. 나는 상자를 다시 뒤져보았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 그때 상자 바닥에 붙어 있던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떼어내니 주소가 적혀 있었다.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미안해하고 있었던 누군가. 나는 그 주소를 스마트폰에 검색해 봤다. 서울 시내의 한 동네였다. 하지만 이미 50년도 넘은 주소라서 지금도 그 사람이 살고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당에서 담비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어제와 똑같은 울음소리였다. 처절하고 애절한 울음소리. 나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담비는 똑같은 자세로 뒷산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맑은 날씨였는데 언제 구름이 몰려왔는지 금세 흐려졌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마치 겨울바람 같았다. 담비야, 무슨 일이야? 담비는 나를 돌아보더니 다시 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담장을 뛰어넘었다. 또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준비를 하고 갔다. 두꺼운 옷을 입고 손전등과 휴대폰을 챙겼다. 그리고 일기장도 가져갔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계속 생각했다. 어제 본 그 백사가 정말로 억울한 영혼의 현신이라면 나에게 뭘 원하는 걸까?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일까? 하지만 50년도 넘은 일을 어떻게 밝힌다는 말인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백사는 이미 거기 있었다. 어제보다 더 크게 보였다. 아니, 실제로 더 큰 것 같았다. 그리고 눈빛도 더 강렬했다. 마치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백사는 나를 보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제처럼 무덤을 도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한 신용을 했다. 정말로 뱀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백사를 따라갔다. 담비도 옆에서 함께 걸었다. 신기하게도 담비는 백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백사는 무덤지대를 벗어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나무들이 더 울창해지고 길도 더 험해졌다. 하지만 백사는 길을 잘 알고 있는 듯 망설임 없이 앞서갔다. 한참을 걸었을까. 갑자기 앞이 탁 트였다. 작은 계곡이 나타났고 그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아니, 우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했다. 자연적으로 생긴 웅덩이에 돌을 쌓아 만든 것 같았다. 그리고 주변에는 오래된 기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옛날에 여기에 뭔가 건물이 있었나? 백사는
그 우물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이전보다 더 간절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우물에 가까이 갔다. 우물은 생각보다 깊어 보였다.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그런데 우물 가장자리에 뭔가 새겨져 있었다. 오래돼서 잘 안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글자였다. 영숙, 의원, 영숙, 김영숙. 그리고 의원이라는 건 병원.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옛날에는 의원이라고 했지. 지금의 한의원 같은 것을. 여기가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의원이었나? 나는 주변을 더 자세히 둘러봤다. 기와 조각들, 깨진 항아리들, 녹슨 철물들. 분명히 옛날에 여기에 건물이 있었던 흔적들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깊은 산속에 의원이 있었을까? 보통은 마을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데. 백사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우물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내 발에 뭔가 걸렸다. 내려다보니 반쯤 땅에 묻힌 돌덩어리였다. 조심스럽게 파내니까 작은 비석이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영숙 지묘. 김영숙의 무덤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김영숙이 여기 묻혀 있다면 뒷산의 그 무덤은 누구 것일까?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서 읽어봤다. 그런데 이번에는 놓쳤던 부분이 보였다. 영숙이가 죽었다.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영숙이를 여기에 묻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하지만 정말 억울한 건 영숙이가 아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 글이 여기서 끊어져 있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 누구? 백사가 갑자기 내 앞에 왔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또다시 뭔가가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어떤 여자가 이 우물가에서 약초를 다리고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평범한 한복이 아니라 약간 특별해 보이는 옷이었다. 그 여자가 김영숙인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다. 같은 여자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자였다. 젊은 남자.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같았다. 두 사람이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 김영숙이 우물 옆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니,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그 옆에 서 있었다. 놀란 표정으로. 마지막 장면. 여러 남자들이 김영숙의 시신을 어디론가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 중에 있었다. 영상이 끝났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김영숙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나? 하지만 백사가 보여준 건 김영숙의 이야기였다. 그럼 뒷산 무덤의 억울한 영혼은 누구인가? 백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시 뒷산 쪽으로 향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따라갔다. 무덤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백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 큰 무덤이 아니라 옆에 있던 작은 무덤으로 갔다. 나는 그 무덤을 자세히 보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 다른 무덤들과는 좀 달랐다. 더 작고 더 허름했다. 마치 급히 만든 것 같았다. 백사가 그 무덤 앞에서 또아리를 틀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남자였다. 젊은 남자가 밤중에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남자가 김영숙의 의원에 도착했다. 김영숙이 그 남자를 맞이했다.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화가 나 있었다. 싸움이 일어났다. 그 젊은 남자와 찾아온 남자들 사이에 김영숙이 말리려고 했지만 실수로 우물에 빠졌다. 김영숙은 죽었다. 하지만 그건 사고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찾아온 남자들이 그 젊은 남자를 죽였다. 고의로. 그리고 그의 시신을 여기 산에 묻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말했다. 그 남자가 김영숙을 죽이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김영숙은 피해자가 되었고 그 남자는 살인자가 되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었다.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무서워서. 그래서 그 남자는 억울하게 죽었고 억울하게 살인자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50년 동안 이 산에서 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백사는 바로 그 남자의 영혼이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다.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왜 그 무덤에 가지 말라고 했는지, 왜 김영숙의 주소를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었는지.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백사가 나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백사가 보여준 그 끔찍한 진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5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억울하게 죽은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걸 알고도 침묵했던 할아버지. 새벽이 되자 나는 할아버지 방으로 다시 갔다. 그 상자를 다시 뒤져보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다. 상자 구석구석 일기장에 행간 사진들의 뒷면까지. 그리고 발견했다. 사진 한 장의 뒷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박민수, 1970년 10월 15일. 박민수. 그게 그 남자의 이름이었나? 나는 그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다. 하지만 50년도 넘은 일이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마을 이름과 함께 검색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1970년 지역신문의 옛 기사였다. 마을 여의원 살해 사건. 용의자 박민수 행방불명. 기사 내용은 백사가 보여준 것과는 달랐다. 김영숙이 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박민수라는 남자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행방불명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박민수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서울에서 온 청년으로 김영숙과는 연인 관계였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한다고 적혀 있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박민수는 김영숙을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구하려다가 자신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살인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다. 며칠 후 신문에는 후속 기사가 있었다. 박민수 수색 중단. 사건 미해 결로 종결. 박민수를 찾지 못했으니까 사건이 미해결로 남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박민수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김영숙의 장례식 기사도 있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김영숙 양 장례식. 마을 전체가 애도. 기사에는 김영숙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약초를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를 죽음으로 이끈 진짜 범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인 박민수가 범인으로 몰렸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너무 억울했다. 박민수는 50년 동안 살인자로 기억되면서 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미 50년이나 지난 일이다.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은 죽었을 것이다. 증거도 없다. 백사가 보여준 환상만으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그때 담비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담비는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짖고 있었다. 그리고 뒷산 쪽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을 쪽을 보고 있었다.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나는 마을로 내려가 봤다. 그런데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옆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다. 아, 큰일 났어. 김 할아버지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 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할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었다. 어느 김 할아버지요? 김동식 할아버지. 너네 집에서 새 집 건너편에 사는 김동식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와 동갑이었던 분이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셨다고 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고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난다고 하네. 밤새도록 문 두드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없다고 해. 이상한 소리?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박민수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 갔어. 너무 놀라서 쓰러질 뻔했다고 하네. 나는 김동식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봤다. 집 주변에는 아직도 몇 명의 이웃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정말 이상해. 어젯밤에 나도 들었는데 분명히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면서? 그래. 김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었대. 요즘 세상에 무슨 도깨비가 아니라 억울한 영혼이다. 나는 확신했다. 박민수의 영혼이 50년 전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다른 관련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동식 할아버지도 그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김동식 할아버지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김동식 할아버지를 찾았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할아버지, 저예요. 옆집 사는 정우. 할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우야, 너 왜 여기까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정우야, 너네 할아버지한테 뭔가 들은 거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김동식 할아버지도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박민수라는 사람 아세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그 이름을? 할아버지, 진실을 말해주세요.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다. 50년 전 김동식 할아버지는 마을의 젊은이들과 함께 어떤 일에 관여되어 있었다. 불법적인 일이었다. 산에서 나는 귀한 약초를 몰래 캐서 서울에 팔아넘기는 일이었다. 김영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일을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민수라는 청년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는 김영숙의 연인이었고 동시에 산림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다. 박민수는 불법 약초 채취 사실을 조사하러 온 것이었다. 김영숙이 그에게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마을 청년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만약 박민수가 그들의 일을 신고한다면 모두 감옥에 가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박민수를 만나러 김영숙의 의원에 갔다.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다. 돈을 줄 테니 눈 감아 달라고. 하지만 박민수는 거부했다. 그리고 김영숙도 그들 편에 서지 않았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 박민수와 마을 청년들 사이에. 김영숙이 말리려다가 실수로 우물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화가 난 마을 청년들은 박민수를 죽였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후에야 그들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대로는 모두 살인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꾸며냈다. 박민수가 김영숙을 죽이고 도망갔다고. 그리고 박민수의 시신은 뒷산에 몰래 묻었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김동식 할아버지도 있었다. 하지만 둘 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냥 지켜봤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죄책감이었다. 우리는 겁쟁이였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박민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어. 김동식 할아버지가 통곡하며 말했다. 그런데 요즘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박민수가 나타나는 것 같고 문을 두드리는 것 같고 아마 우리한테 복수하러 온 것 같아. 나는 할아버지를 달랬다. 할아버지, 박민수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달라고 온 거예요. 진실을? 네. 할아버지가 지금 말해주신 것처럼 박민수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살인자로 오해받고 있어요.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50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믿어주겠어? 그래도 해야 해요. 할아버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정우야, 너 뭔가 봤구나. 뒷산에서. 나는 놀랐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너네 할아버지가 그랬거든. 언젠가는 누군가가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이 박민수를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본 백사가 정말로 박민수였다는 것을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 정확히 누가 박민수를 죽였나요? 할아버지가 주저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길 이유는 없었다. 이장이었던 최기철, 그리고 그의 아들 최성만, 또 마을 청년 몇 명.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죽었어. 최기철은 20년 전에 죽었고 최성만도 10년 전에. 그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최성만의 아들.
최준호 정도, 그리고 당시 거기 있었던 젊은이 몇 명. 하지만 모두들 입을 다물고 살고 있어. 최준호. 그 사람은 지금 우리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통한다.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마을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살인자였던 것이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릴 거예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우야, 조심해. 최준호는 이제 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일이 알려지면 마을 전체가 시끄러워져. 그래도 해야 해요. 박민수는 50년 동안 억울함을 참고 있었어요. 나는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정리해봤다. 이제 진실이 분명해졌다. 박민수는 무고한 피해자였고 실제 범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느냐는 것이었다. 그때 담비가 다시 나타났다. 어디 갔다가 온 건지 털에 나무짚이 붙어 있었다. 담비야, 어디 갔다 온 거야? 담비는 내 곁으로 와서 앉았다. 그리고 뭔가를 물고 있었다. 뭘 물고 온 거야? 내가 손을 내밀자 담비가 그것을 내 손에 떨어뜨렸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녹이 슬었지만 아직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박민수. 이름표였다. 아마 박민수가 생전에 차고 있던 공무원 이름표인 것 같았다. 담비야, 이걸 어디서 찾은 거야? 담비는 뒷산 쪽을 바라봤다. 아마도 박민수의 무덤 근처에서 찾은 것 같았다. 이제 물증이 있었다. 나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50년 전 살인사건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이 온 건 그 다음 날이었다. 나는 김동식 할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50년 전의 진실을 진술했다. 경찰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박민수의 이름표와 할아버지의 구체적인 증언을 듣고 나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미 50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미 사망했고 물적 증거도 부족했다. 일단 박민수 씨의 시신부터 찾아야 합니다. 정확한 매장 위치를 아시나요? 김동식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요. 분명히 뒷산 중턱. 그 무덤들이 있는 곳 근처에. 그날 오후 경찰과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다. 김동식 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어가며 장소를 찾았다. 여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은 내가 그동안 큰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경찰들이 발굴을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 시신이 있었다. 50년이 지났지만 뼈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옷과 신발도 일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박민수의 지갑이었다. 가죽이 많이 썩었지만 안에 있던 신분증은 아직 읽을 수 있었다. 박민수 산림청 소속. 경찰이 신분증을 읽어주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다. 박민수의 머리뼈에 상처가 있었던 것이다. 명백히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 이건 타살입니다. 둔기로 머리를 강하게 맞았네요. 법의학자의 소견이었다. 이제 박민수가 살인 피해자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날 저녁 마을은 완전히 뒤집혔다. 5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김영숙을 죽인 건 박민수가 아니라 박민수 자신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특히 최준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최준호를 만나러 갔다. 최준호는 자신의 집 서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최 사장님, 들어와요. 최준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사장님도 모르셨던 거죠? 물론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가? 최준호가 술잔을 기울였다. 사실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있다는 걸. 가끔씩 혼자 중얼거리시곤 했거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박민수 씨는 50년 동안 억울하게 살인자로 기억되었고, 김영숙 씨도 진짜 가해자를 모른 채 죽어갔어요. 최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박민수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유족이 있다면 보상을. 유족은 없는 것 같아요. 신문 기사를 보니 고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모비라도 세워드려야겠어요. 마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뭐지? 우리는 밖으로 나가봤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마을 전체가 환해져 있었다. 마치 나처럼 밝았다. 하지만 달이나 전등불 때문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부드러운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백사였다. 하지만 이전에 본 것과는 달랐다. 훨씬 밝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크기도 더 컸다. 마을 전체를 감쌀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 백사는 천천히 마을 위를 돌고 있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박민수의 감정을. 더 이상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다. 대신 평화로운 안도감이 있었다.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기쁨이 있었다. 백사가 우리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빛이 점점 밝아졌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뜨고 있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따뜻한 빛이었다. 무섭지 않았다. 빛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다. 다시 평범한 밤이 되었다. 마을은 원래대로 조용했고 하늘에는 별들만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더 가볍고 더 깨끗한 느낌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았다. 끝났구나. 최준호가 중얼거렸다. 네, 끝났어요. 나도 그렇게 대답했다. 박민수의 한이 풀린 것이다. 5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그의 억울함이 해소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단비가 마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편안해 보였다. 단비야, 고생 많았어. 단비가 꼬리를 흔들며 내게 달려왔다. 평소의 단비로 돌아온 것이다. 5장 경고의 연속.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박민수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바로 김명숙의 문제였다. 그 다음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곳은 김동식 할아버지 집이었다. 할아버지가 진실을 증언한 후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안에서 계속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에는 할아버지 혼자밖에 없었다. 정말 이상해. 분명히 젊은 여자가 우는 소리인데 할아버지가 전화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50년 전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집에서 말이다.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일,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울음소리. 모두 김명숙과 관련된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뒷산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김명숙이 묻힌 곳으로 갔다. 우물 근처의 작은 무덤. 박민수의 경우와 달리 김명숙의 무덤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었다. 비석도 있었고 관리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무덤 주변의 꽃들이 모두 시들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리고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였다. 하지만 우물에는 물이 없어야 했다. 오래전에 말라버린 우물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우물을 들여다봤다. 정말로 물이 있었다.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었다. 검붉은 색의 물이었다. 그리고 그 물 속에서 얼굴이 보였다. 여자의 얼굴이었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슬픔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입이 움직이고 있었다.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다. 억울해. 너무 억울해. 김명숙의 목소리였다. 뭐가 억울하세요? 내가 우물에 대고 말했다. 그러자 물속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다. 진실을. 아무도 진실을 모르고 있어. 무슨 진실요? 내가 왜 죽었는지, 정말 이유를. 그때 갑자기 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명숙의 얼굴이 사라졌다. 대신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50년 전 김명숙의 의원. 김명숙이 박민수와 대화하고 있었다. 민수야, 위험해. 그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 괜찮아요. 영숙 씨. 제가 잘 처리할게요. 아니야. 정말 위험하다고. 그들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김명숙이 박민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명숙이 박민수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걸 가져가. 이게 그들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야. 김명숙이 박민수에게 무언가를 건네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마을 청년들이 들이닥쳤다. 김명숙, 내가 고발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우리 다 안다고. 싸움이 일어났다. 그리고 김명숙이 우물에 빠졌다. 하지만 정말 사고였을까? 나는 다시 자세히 봤다. 김명숙이 우물에 빠지는 순간을 누군가가 김명숙을 밀었다. 고의로 밀었다. 김명숙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본 박민수가 화를 내며 그들과 싸우다가 역시 살해당한 것이다. 즉, 두 사람 모두 살인 피해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왜 김명숙의 영혼은 아직도 해원되지 않고 있는 걸까?
그 답은 김영숙이 박민수에게 건네주려던 그 증거 때문인 것 같았다. 아마도 그 증거가 아직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영숙은 그 증거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50년이나 지난 지금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김영숙의 의원이 있던 자리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다.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기초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건물 기초 중앙 부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다른 돌과 모양이 다른 돌이 하나 있었다. 마치 뭔가를 숨기기 위해 나중에 끼워 넣은 것 같았다. 그 돌을 빼내니 작은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문서들이 놀라운 내용이었다. 마을 청년들의 불법 약초 채취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약초를 캤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완벽한 장부였다. 김영숙이 직접 작성한 것 같았다. 그리고 편지도 한 통 있었다. 김영숙이 산림청에 보내려고 했던 신고서였다. 이것이 김영숙이 박민수에게 건네주려던 증거였던 것이다. 하지만 박민수가 죽으면서 이 증거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다. 그래서 김영숙의 영혼이 아직도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모은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나는 즉시 이 문서들을 경찰에 제출했다. 문서들은 5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김영숙과 박민수가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을 어겼는지도 드러났다. 이 새로운 증거가 공개되자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제 김영숙과 박민수를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두 사람으로. 그리고 50년 전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비록 이미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큰 부담을 느꼈다. 특히 최준호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두 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최준호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박민수와 김영숙을 위한 추모공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죽은 자리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추모공원 건설이 시작된 후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고령자들이 하나둘씩 나서서 50년 전의 기억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동식 할아버지가 먼저 용기를 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을 이장을 지냈던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다들 무서웠어요. 최기철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고 그를 거스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또 다른 할머니도 증언했다. 김영숙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밤중이라도 달려가서 치료해주고, 가난한 집에는 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정말 안타까웠어요. 증언들이 쌓이면서 당시의 상황이 더욱 자세히 재구성되었다. 김영숙은 단순한 의원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특히 최기철 일당의 불법 약초 채취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처음에는 직접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했다. 박민수는 김영숙의 요청으로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연인 관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지이기도 했다. 박민수 씨는 정말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옷차림도 단정하고 말씨도 정중했고, 그런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당시 김영숙의 의원에서 일했던 할머니의 증언이었다. 그리고 김영숙이와 박민수 씨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서로를 그렇게 아끼고, 박민수 씨가 김영숙이를 해칠 리가 없어요. 더 충격적인 증언도 있었다. 사실 저는 그날 밤을 봤어요. 80세가 넘은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에서 소란이 나는 소리가 들려서 창문으로 봤는데 최기철이 김영숙이를 우물에 밀어넣는 걸 봤어요. 그리고 박민수 씨가 그것을 보고 화를 내자 다른 젊은이들이 그를 때렸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기자가 물었다. 무서웠어요. 최기철이 저를 죽일까봐. 그리고 누가 제 말을 믿어줄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요. 이런 증언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50년 만에 밝혀진 억울한 죽음.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두 젊은이.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기고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TV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고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민수 씨와 김영숙이를 위해 기도라도 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피해 다니며 살았네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두 분이 천국에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진실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아무리 오래 숨겨져 있어도 진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김영숙의 영혼이 아직도 완전히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추모공원 건설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그 우물로 갔다. 김영숙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김영숙 씨. 우물에 대고 부르자 예상대로 물속에서 김영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민수 씨의 억울함도 풀렸고 당신의 희생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었어요. 김영숙이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 걱정되시는 게 있나요? 김영숙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그 사람들, 가해자들의 후손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최준호 씨 말씀인가요? 네,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무 자책하고 있어요. 김영숙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 자신을 죽음으로 이끈 사람들의 후손까지 걱정하고 있었다. 그럼 제가 전해드릴까요? 당신이 그들을 용서한다고. 네. 그래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라고 전해주세요. 나는 다음 날 최준호를 만나서 김영숙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김영숙 씨는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살아계실 때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저도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겠어요. 최준호뿐만 아니라 다른 가해자들의 후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영숙의 용서를 받고 나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두 사람을 기리는 일에 참여했다.
그리고 마침내 김영숙의 영혼도 평안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우물에서 김영숙을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환해져 있었다. 이제 정말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세요?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김영숙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함께 갈 수 있어요. 행복하세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김영숙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날 이후로 우물에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검붉은 물도 사라지고 대신 맑고 깨끗한 물이 고였다. 추모공원이 완성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민수와 김영숙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했고 다큐멘터리도 여러 편 제작되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변화였다. 예전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살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챙기고 도우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옳지 않은 일을 보면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우리가 50년 전에 그랬다면 박민수 씨와 김영숙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우리가 바뀌어야 해.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렸다. 그리고 드디어 추모공원 완공식 날이 왔다. 10월 15일. 박민수가 죽은 날이자 진실이 처음 밝혀진 날이기도 했다. 추모식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 언론인들, 시민단체 관계자들까지 총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추모공원은 정말 아름답게 조성되었다. 중앙에는 박민수와 김영숙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두 사람이 좋아했을 만한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특히 김영숙이 즐겨 사용했던 약초들도 한쪽에 따로 조성되어 있어서 방문객들이 그녀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박민수의 무덤이 있던 자리는 작은 언덕으로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게 했다. 아마 박민수가 생전에 좋아했을 만한 장소였을 것이다. 추모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먼저 묵념을 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두 사람을 기렸다. 그 다음에는 최준호가 추도사를 했다. 박민수님, 김영숙님,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함을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이제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분의 희생 덕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앞으로 저희는 두 분의 뜻을 받들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슬픈 박수였다. 그 다음에는 마을 이장이 나서서 마을을 대표해 사과했다. 50년 전 저희 마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비록 저희 세대가 직접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그 진실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마을이 정의롭고 따뜻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추도사를 했다.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그리고 멀리서 온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들 박민수와 김영숙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모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단상에 올라갔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내가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처음 담비가 울던 밤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백사를 보았을 때, 김영숙의 영혼을 만났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나 괴물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박민수님과 김영숙님은 50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를,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다행히 늦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두 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끝나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구름이 걷히면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냥 햇살이 아니었다. 뭔가 특별한 빛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빛 속에서 두 개의 형체가 보였다. 박민수와 김영숙이었다. 분명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서 아래쪽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뭐지? 박민수님과 김영숙님인가? 정말 나타나신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사람들을 내려다봤다. 그리고는 깊이 인사했다. 마치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때 어디선가 꽃잎들이 날아왔다. 하얀 꽃잎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졌다. 10월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꽃잎들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신기한 일이었지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다. 꽃잎이 떨어지는 동안 박민수와 김영숙은 천천히 사라져갔다.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공기가 달랐다. 더 맑고 더 따뜻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을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다.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박민수와 김영숙의 50년 한이 완전히 풀린 것이다. 그날 저녁,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담비를 봤다. 담비도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뒷산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평범하고 행복한 개가 되어 있었다. 담비야, 고생 많았어. 내가 담비를 쓰다듬자 담비가 꼬리를 흔들며 내게 달려왔다. 오랜만에 보는 평범한 담비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무서운 꿈도 없었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평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추모공원은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매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박민수와 김영숙의 이야기를 듣고 간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에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다. 정말 대단해요. 저희도 그런 용기를 가져야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젊은 방문객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다. 마을도 완전히 변했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많이 도우려고 하고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우리는 5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다짐이다. 최준호는 약속대로 정의시현재단을 설립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수십 건의 사건들을 도왔다. 모두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케이스들이었다. 진실이 숨겨져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긴 경우들 말이다. 박민수님과 김영숙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최준호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주 하는 말이다. 다른 가해자들의 후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을, 어떤 사람은 장학금 사업을, 어떤 사람은 시민단체 후원을 하고 있다. 모두들 조상들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동식 할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다. 진실을 말한 후에 마음의 짐을 덜어서인지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셨다. 정우야, 내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 편히 죽을 수 있겠어.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다. 물론 아직 죽으실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신다.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가장 큰 깨달음은 진실의 힘에 대한 것이었다. 아무리 오래 숨겨져 있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의 치유력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 두 번째는 용기에 대한 것이었다. 박민수와 김영숙이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용서에 대한 것이었다. 김영숙이 가해자들의 후손까지 용서했듯이 진정한 용서는 피해자에게서 나온다는 것. 네 번째는 책임에 대한 것이었다. 직접 가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 역시 일종의 공범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나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비겁함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런 교훈들을 얻은 후 나의 삶도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최준호의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도움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몇 차례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도움을 달라는 연락들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담비와 함께 그 지역으로 가서 도움을 줬다.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진실을 찾고 억울한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을 했다. 신기하게도 담비는 여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영적인 존재들을 감지하는 능력 말이다. 다만 이제는 그 능력을 좋은 일에만 사용하고 있다. 담비야, 우리 팀이 되었네. 내가 농담으로 말하면 담비가 꼬리를 흔든다. 마치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진실을 찾는 팀이 되었다. 오늘은 박민수와 김영숙이 죽은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억울함이 풀린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나는 추모공원에 갔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민수님, 김영숙님 덕분에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두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들렸다. 나는 추모비 앞에 서서 두 사람에게 말했다. 1년 전 오늘 당신들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원했던 방향으로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앞으로도 당신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도와주겠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담비가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그리고 추모비를 바라보며 한 번 짧게 짖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다. 1년 전 그 무서웠던 밤들이 마치 꿈 같았다. 이제는 모든 밤이 평화롭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도 담비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 마당에 서서 뒷산을 바라봤다. 1년 전에는 그렇게 무서워 보였던 산이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산으로 보였다. 아니, 평범한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으니까. 담비야,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지. 담비가 꼬리를 흔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도와주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담비가 한 번 더 짖었다. 마치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정리하면서 오늘로 모든 일이 정말 끝났다. 박민수와 김영숙의 억울함은 완전히 풀렸고 마을도 완전히 변했다. 그리고 나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계속 이런 일들을 도와주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박민수와 김영숙이 내게 준 선물이니까. 진실을 찾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능력을 말이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무서웠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일기를 다 쓰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도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이상 무서운 꿈은 없을 것이다. 진실이 승리했으니까. 정의가 실현되었으니까. 그리고 사랑이 이겼으니까. 박민수와 김영숙의 사랑, 진실을 향한 사랑, 정의를 향한 사랑이 모든 어둠을 몰아냈다. 이제 우리 마을에는, 우리 세상에는 더 많은 빛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에필로그. 그 후로도 가끔씩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보고되곤 한다. 오래된 무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거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한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간다. 담비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15건의 사건을 해결했다. 모두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경우들이었다. 진실이 숨겨져서 억울한 영혼들이 떠돌고 있는 경우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몇 가지 있다. 부산의 한 오래된 집에서 일어난 사건. 50년 전에 그 집에서 화재로 죽은 가족이 있었는데 사실은 방화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대구의 한 공장 부지에서 일어난 사건. 그곳에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3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억울하게 죽은 노동자의 영혼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전주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20년 전에 그 학교에서 자살한 학생이 사실은 괴롭힘 때문이었는데 학교에서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모든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진실이 숨겨져 있고 그 때문에 억울한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면 그 영혼들이 평안을 찾는다는 것. 담비는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곳에 가더라도 그런 영적 존재들을 정확히 감지해낸다. 그리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준다. 담비야, 너 정말 특별한 개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담비는 의젓한 표정을 짓는다. 마치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우리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억울한 영혼들을 도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본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분노한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말을 한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정의를 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본성. 나는 그런 사람들의 본성을 믿는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오늘도 새로운 연락이 왔다. 제주도에서였다. 한 리조트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투숙객들이 밤에 여자의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또 일이 생겼구나, 담비야. 담비가 일어서서 꼬리를 흔든다. 준비됐다는 뜻이다. 나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런 일에 익숙해져서 금세 준비할 수 있다. 제주도로 떠나기 전에 나는 잠깐 추모공원에 들렀다. 박민수와 김영숙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또 일이 생겼어요. 제주도에 다녀올게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격려하는 것 같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익숙해졌거든요. 담비도 있고요. 담비가 한 번 짖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또 하나의 진실을 밝혀서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공원을 나섰다. 담비가 옆에서 함께 걸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아름다웠다.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이제는 이런 일이 내 천직인 것 같았다. 진실을 찾고 억울한 영혼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박민수와 김영숙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평생 써먹을 생각이다.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두 밝혀질 것이다. 나와 담비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것이 내가 지난 몇 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비행기가 제주도 상공에 도착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섬이 보였다. 담비야, 도착했어.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되는 거야. 담비가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한번 짧게 짖었다. 마치 준비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 우리는 준비되었다. 어떤 진실이든, 어떤 억울함이든, 어떤 어둠이든 우리가 밝혀낼 것이다. 박민수와 김영숙의 이름으로, 진실과 정의와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의 여행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는 항상 빛이 있을 것이다. 끝.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진실이 숨겨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나 괴물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것도 인간입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정의를 위한 희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진 인간 말입니다. 박민수와 김영수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해서 큰 변화로 이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